요 1번 문제는 그 뭐 내가 볼 때는 빵점 방지용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1번 문제는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중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H2O 가져다가 가율곡선 그려보세요. 혹은 뭐 가율곡선을 주고 여기서 뭐 비열은 여기서 융해열은 뭐 이런 걸 묻는 게 중등 교과 과정에도 나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은 건데 뭐 계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잠시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H2O를 영하 20도에서부터 가열을 한답니다. 그러면 영하 20도씨 얼음이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일기압 중이겠죠. 그냥 일기압에서. 그러면 영하 20도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얼음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영하 20도의 얼음이 자 가열을 하니까 자 온도가 점점 올라가겠어요? 점점 내려가겠어요? 점점 올라가겠지. 그래서 그 구간이 지금 여기 그래서 영하 20도에서 0도씨까지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이스 알겠죠? S가 뭔가요? 네? 저기 밑에 400S가 아, 400세컨드 초. 그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강사 생활 20년 동안 처음 받아본 질문이어가지고 네. 순간 당황했어요. 가연은 저 400초라고 알아들었죠? 서연아 400초 알아들었죠? 그래요. 자 봅시다. 네. 그래서 그 얼음이 보시다시피 처음에 영하 20도다가 그 열을 가해서 가지고 그 얼음이 어디까지 온도가 올라가겠어? 0도씨까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럴 때 이 0도의 온도, 이런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죠? 이런 온도를? 저런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하죠? 바로 정상 어는 점, 뭐 녹는 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그래서 정상 어는 점, 정상 녹는 점 뭐 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0도씨까지 저 얼음의 온도가 샥 증가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얼음의 온도 변화를 그때 열량 변화, 온도 변화가 일어날 때 열량 변화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자, 맨 처음 앞에 붙어 있는 2줄 그램 도씨가 바로 저 얼음의 비열이고요. 그 다음에 붙어 있는 1kg이 바로 이 녀석의 질량 되겠습니다. 그래서 H2O를 1kg 가져다가 이 실험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자 이만큼이 뭐겠어요? 여기 바로 온도 변화겠죠. 그래서 얼음의 구간으로 있는 온도는 영하 20도부터 0도대까지일 테니까 그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그 유명한 식 비열 질량 온도 변화 바로 여기가 열량이 되는 거죠. 열량 위가 열량이고요. 자 아래쪽이 이제 줄퍼 100줄퍼 세크가 초죠. 이제 이거의 의미는 지금 사용하는 전열기의 효율인 거죠. 효율이라기보다는 이제 일률 혹은 뭐 파워. 그래서 이 전열기가 1초 동안 얼마의 열을 공급해 준다? 100줄의 열을 공급해 준다. 그러면 위에가 열량이고 아래쪽이 일률이니까 열량을 일률로 나누면 그때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얼음이 영하 20도에서 0도씨까지 온도 변화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400초. 아시겠죠? 400초.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여기 융해라는 말이 나오네요. 융해. 자, 얼음의 경우 융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얼음이 물 이렇게 녹아 들어가는 과정을 융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시간을 구할 수 있느냐? 네,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융해열이 얼음 1g당 300줄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문제를 읽으면 실험 데이터에 얼음 1 혹은 뭐 H2O 1g당 융해열이 300줄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준비된 얼음이 1kg이었으니까 질량을 곱하고 그때의 일률로 나눠주면 그 융해가 되는 시간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지금 계산하면 얼마? 3000초 이 정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자 얼음으로 있다가
0도씨 얼음이 된 상태에서 완전히 다 녹아버리는 요 구간에 걸린 시간이 3000초니까 그 3000초를 원래 400초에 더하시면 요때까지의 시간이 3400초가 나올 거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 요 사이는 바로 누구하고 누구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구간일 거예요. 얼음과 물이 공존하는 구간. 그러니까 이 0도씨 상황에서는 바로 온리 얼음으로 있고, 그리고 이때 이 0도씨 상황에서는 온리 물로 다 녹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얼음으로 있다가 물로 완전히 다 녹아버린 이 중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하고 얼음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럴 때의 온도가 일기압 중에서는 몇 도씨? 0도씨. 그런 걸 우리가 정상 어는 점, 정상 녹는 점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나온 김에 정상이라는 말은 바로 이 모든 상태 변화가 under 1atm. 그래서 그 뭐냐면 대기압 혹은 일기압 조건 하에서 저런 상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저 순물질의 어는 점, 녹는 점에다가 정상 어는 점, 뭐 정상 녹는 점 이런 식의 말을 써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얼음이 있다가 싸그리 녹았어요. 그럼 그 다음 구간부터는 이때는 누구만 존재하는 거겠어요? 바로 액체, 워터만 존재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뭐야? 1, 2, 4, 3 뭐야 이게? 넘버링 뭐 이래? 아니 3. 그래서 세 번째는 이때 그 물의 온도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물로 있는 온도 구간은 몇 도에서 몇 도까지예요?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죠. 그거에 그 물의 질량, 얼음 그대로 그냥 다 녹았다고 하면 물도 1kg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문제에서 제시된 4줄 그램 도씨, 이게 바로 뭐냐면 저 물의 비열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열에다가 질량을 곱하고 100도씨만큼의 온도 변화를 곱해주면 위쪽이 이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열량이 될 거고, 그걸 그때 전열기의 일률, 전열기의 전력으로 나누어 주면 그때 걸린 시간이 나오겠죠. 계산해보니 4000초예요. 4000초. 그러면 여기서부터 4000초니까 더하기 4000 하면은 7400초. 요때 워터의 온도가 0도씨에서 이런 식으로 100도씨로 온도가 변했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여기에 있는 이 상황은 아직 여전히 무르 라고 할 때 그 무르를 계속 가해주면 싸그리 뭐로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수증기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무르와 수증기가 공존하는 구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온도가 몇 도씨로 유지가 되겠어요? 100도씨로 유지가 되는데, 이런 100도씨를 우리가 또 뭐라고 불러요? 그 유명한 역시 정상 끓는 점이라고 부르는 거죠. 알겠죠? 뭐 굉장히 유명한 온도 변화 그래프니까 기본적으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제시되어 있는 또 다른 데이터, 마지막으로 증발열이 나옵니다. 여러분, 증발열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무르가 수증기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죠. 그럼 그럴 때 그 증발에 필요한 열량이 무르 1g당 2300줄이다 라고 나와요. 그런 상태에서 그 준비된 얼음, 물 혹은 물의 질량이 1kg이었으니까 곱하기를 해주고 그때 전력으로 나눠주면 시간이 나오겠죠. 이때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네요. 23000초.
그러면 앞서 여기가 7,400초였으니까 여기다가 23,000초를 더하면 바로 34,000초가 나오겠죠. 그러면 34,000초 후에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수증기로 바뀐 다음 이후는 전부 다 계속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그 그래프로부터 그림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런 그림을 그려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뭐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사실이 바로 시간 400, 3400 등의 시간과 그때 온도 0도씨, 100도씨 저것을 저렇게 표시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1번 되다. 그래서 뭐 여기 칼슘가 있다, 용기에 전달하였다, 있다, 가정한다, 이다, 이대의 온도가 가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수출이 설명하시오. 이거고 그다음에 2번 연용량은 오케이 됐다. 자 이거 됐죠? 그래서 이제 1번까지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그럼 이거 어디 지울까? 그래 뭐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A 자, 두 번째는 묘하게도 열 용량 혹은 비열 이런 것들과 관련된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래서 문학 1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1kg H2O의 열 용량이 가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비열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열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비열의 정의. 네, 비열의 정의가 뭐냐면 비열의 정의는 이겁니다. 그 보통 C라고 쓰고요. C라고 쓰고 여기 이제 물질량으로 한번 나누어 줍니다. 그럼 여기서의 물질량이란 그럼 필요하면 뭐 몰수일 수도 있고요. 뭐 혹은 질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마다 1몰 혹은 1g에 대한 개념으로 정의하는 게 우선 비열이고 그러면 이때 얘를 바로 열량 변화 혹은 온도 변화 이렇게 정의된 게 저게 바로 비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해진 거예요. 그냥 저렇게 정해진 거죠. 그냥 저렇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 정의를 모르면 그냥 이 문제는 못 푸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의는 화학투 과정에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량 변화를 온도 변화로 나누고 그리고 그때 단위 물질량 당 그것을 정의한 걸 바로 비열이라고 한다. 그럼 저렇게 이제 한글로 막 쓰면은 이제 귀찮으니까 얘를 이렇게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바로 뭐냐면 n분의 1 하고 dq dt dq dt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dq dt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분 형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의 힘을 빌어서 이걸 알 수 있죠. 온도가 변할 때 열량 변화율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여기서 또 M이라고 쓴 건 그냥 물질의 양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물질량을 M 이렇게 뒀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뭐냐면 Q 이게 열량이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에서 뭐로 나타나고 있냐면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뭐냐면 결국 열량 변화거든요. 왜냐하면 가열해주는 그 전열기의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게 공급한 열량하고 그대로 1대1로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X축이 열량 변화고 Y축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온도 변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뭐냐면 정의상 이 온도가 그래프의 Y축이고 열량 변화가 X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 경우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바로 지금은 저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다.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다. 그러면 각 구간별로 접선의 기울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다. 무슨 말 알겠어요?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다.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문제마다 여기 접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각 물이다, 얼음이다, 수증기다 할 때의 그 비열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비열에다가 그 비열이 주어진 그림에서의 역수가 되니까 접선에게 역수가 되니까 그걸 감안하여 비열이나 연용량을 뭐냐면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열 용량은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보통 이렇게 대문자 C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의미는 뭐냐면 저기에 있는 물질의 양에다가 비열을 곱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이 수식 관계상 dq d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열량 변화에 대한 온도 변화에 대한 열량 변화율을 바로 열 용량으로 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각 구간별로 얼음, 워터, 수증기에 대한 비열이 제시되어 있나요? 네, 제시되어 있을걸요? 자, 얼음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2g per 도씨 2줄 per 도씨 그램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워터의 경우는 4줄 per 도씨 그램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수증기도 2줄 per 그램 도씨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저기다가 뭐를 곱하기만 하면 질량을 곱하기만 하면 뭐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열 용량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문제 그 뭐냐면 물질량은 얼마예요? 물질량은 지금 1kg 혹은 하여튼 그래 1kg으로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kg 곱하면은 뭐만 약분이 되겠어요? 그램 약분이 되겠지 뭐. 뭐만 알겠죠?
그럼 이때 이 녀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면 되느냐? 저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지우사 지우사 쓱쓱쓱쓱. 자, 그러면 y축이 열 용량. 자, 단위는 킬로줄 퍼 도시. 자, 그럼 눈여겨볼 구간은 이렇게 하자. 요 구간일 텐데 각각의 값은 2이거나 4이거나. 자, 2다 4다 어떤 말이겠어요? 여기다가 1000g 곱해주면은 혹은 1kg 곱해주면은 그게 열 용량이 되잖아요. 여기다가 1kg 곱하면 어떻게 돼요? 그램 약분되고 킬로가 여기 묻어서 2kJ per 도시. 2kJ per 도시가 되겠죠. 이쪽은 4가 될 거고요. 그럼 어림으로 존재하는 구간은 0에서 400초까지죠. 그러면 0에서 400초까지. 그때 아이스의 연용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요렇게 2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워타로 존재하는 구간은 3400에서 7400. 그럼 뭐 여기서도 3400에서 7400 뭐 이렇게 초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곱하기 1만 하면 되니까 바로 요렇게 4가 되어 나타날 거고요. 그 다음 수증기로 나타나는 구간은 3400부터니까 3400이 뭐 한 여기라고 하면 요 구간에서부터 연용량이 다시 2가 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연용량은 0에서 400까지가 2kJ per 도시, 3400에서 7400까지는 4kJ per 도시, 3000 이상은 다시 2kJ per 도시. 알겠죠? 자, 400에서 3400은 어떻게 된 걸까요? 400에서 3400은 연용량이 얼마일까요? 400에서 3400은 연용량이 어떻게 될까요? 정의를 해보고요. 정의로. 400에서 3400의 연용량은 얼마일까요? 자, 봐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dx, dy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경우. 바로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요. 그러면 400에서 3400, 400에서 3400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0이잖아요. 역수하면 얼마예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즉 뭐냐면 연용량 무한대가 있다면 그게 400에서 3400 사이고요. 7400에서 3400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정의상, 연용량의 정의상 온도가 안 변하니까 연용량은 무한대인 거죠. 뭐. 알겠죠? 그럼 사실 무한대는 표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표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0에서 400에서 2, 3400에서 7400에서 4, 다시 3400 이상에서 다시 2 이렇게 표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가연 알겠니? 됐죠? 주인 알겠죠? 자, 그 다음 3번. 3번. 자, 빨리 쓰세요. 지훈아. 여기 지훈아. 빨리 쓰세요. 어서 쓰세요.
자, 어서 쓰세요. 3번 저기 왜 무한대로 표시하는 잤죠? 네? 잤죠? 잘 기억이 안 나요. 듣긴 했는데. 자, 현경아 보세요. 연령량이 정의가 이건 건 알겠죠? 근데 지금의 경우 열량이 x축이고 온도 변화가 y축인 건 알겠죠? 그러면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건데 dy, dx가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dx, dy는 접선의 기울기의 역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400에서 3400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역수하면. 알겠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 텐데. 잔 거 같군요. 겸이 힘내줘요. 네. 자, 다 썼죠? 가면 힘들어요? 근데 왜 시간을 연령 변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계속 가열을 해주잖아요. 가열을 해주는데 전열기의 성능이 막 변해요. 가열기의 성능이 일정해요. 가열기의 성능이 일정하니까 시간이 지나는 것이 가열한 열량과 비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시간이 바로 열량이 되는 거예요. 시간하고 열량이 비례할 테니까요. 그 전열기의 성능이 항상 일정할 테니까. 갑자기 관계성을 따지는 거예요. 네, 관계만 생각하는 거니까.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중간에 지운다 이제. 이 문제 하이라이트는 바로 3번입니다 3번 보고 내가 깜짝 놀랐는데 와, 교수들 미쳤나? 뭐 이런 걸 내나 싶더라고요. 저기 줄게요. 자, 그 문제 3번 한번 읽어보세요. 상상도 못할 문제를 난 냈다고 보거든요. 자, 봅시다. 아이, 깜짝이. 문제가 5번까지 있어요. 예? 문제가 5번까지 있어요. 원래 그런데요? 이게 아니에요. 해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해에 따라서 5개일 때도 있고 6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고. 그건 내는 사람 마음이죠 뭐. 겸이는 뭔가 그 의문이 많은가 봐요. 네. 자, 봅시다. 네. 다 맞춰야 돼요. 뭐라고요?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되냐고요? 글쎄요. 내가 정답 소년 얘기해 줬어요? 네. 정답 소년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뭐 채점관한테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요. 저번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채점하러 온 교수님들은 교수님이 아닐 수도 있지만 채점하러 온 사람들은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오겠어요? 되게 귀찮은 마음으로 오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채점이 이루어지기 한 2, 3일 전에 그 채점관 오리엔테이션을 한대요. 그래서 그 채점관으로 들어올 사람들을 쫙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여러분 잘 봐요. 화학 시험 문제의 채점을 화학 교수가 할까요? 수학 문제에 대한 채점을 수학 교수가 할까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라고 착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교직원 수가 많겠어요? 시험 치러 오는 사람 수가 많겠어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 면접관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그 전공과 무관한 사람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정말로요. 그럼 진짜 따분하겠다. 예. 그러니까 내 전공과 관계없는 자리에 가서 시간의 근무수당을 받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따분하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채점관한테 질문하면 된다 안 된다?
채점관한테 질문하는 순간 좆되는 이유가 그 채점관은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야, 나도 몰라. 뭐냐면 화학 전공이 아닌데 화학 채점관으로 들어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럼 그럼 사실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전날이나 전전날에 채점관 오리엔테이션을 한답니다. 그 채점관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그 전체 싹 다 모이고 문제를 출제한 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가 문제 설명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고 이렇게 채점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당장 시험이 내일인 여러분들도 내 수업 열심히 잘 안 듣는데 그 채점관으로 그 앉아가지고 그 시간에 근무수당 생각할 사람들이 그 누가 출제 교수라고 해서 나와서 설명하는 거 잘 듣겠어요? 이게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절대 들을 리가 없겠지. 그냥 거기서 그냥 시간만 떼고 오는 거야. 그거 안 가면 또 징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한 소리 들으면 공무원들 그런 거 싫잖아. 그러니까 한 소리 듣기 싫으면 갔다 오는 거야. 거 와서 거기서 멍 때리도 오겠지. 그럼 실제 학생들을 대면하는 상황에선 그 채점관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낮다? 거의 없어요. 문제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들어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채점관한테 질문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네. 반대로 말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문제의 큰 흐름이나 네. 아예 풀이가 틀리면 네.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좀 네. 속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약간 하면서도 약간 말이 좀 꼬였거나 아니면 좀 네. 실언을 했거나 아니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아주 뭐냐면은 자신감 있게 인터벌 없이 다다다다다 얘기하면 채점관을 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수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수 숫자가 많으면 가능하죠. 뭐라고요? 교수 숫자가 많으면. 근데 당연히 교수 숫자가 더 많겠어요? 시험 보러 오는 학생 수가 많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교수들의 실력이 똑같을까요? 교수 중에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못하는 있겠죠. 이런 건 오프 더 레코드. 알겠죠? 교수라고 실력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학원 강사하는 나보다도 못하는 교수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교수하는 후배들도 나한테 막 모르는 거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막 가르쳐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사학위 있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석사까지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계속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 뭐가 쌓인 게 있어서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역 교수로 뛰고 있는 후배들도 나한테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내가 뭐 얘기를 해주면 아니 형은 어떻게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면 그냥 책에 다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 말은 교수들의 실력이 똑같지 않아요. 네, 정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교수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 잘할 거라고. 안 그래요. 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네? 망설이는 것보다 예, 막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보여. 예. 자신 있게 거짓말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어차피 앞에 있는 사람들 멍한 상태예요. 그냥 자신 있게 거짓말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을 가리켜야 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 수밖에 없죠. 뭐 그 상황을 이용한다면 그렇죠. 근데 안 통할 수도 있겠죠. 하필 출제 교수가 채점관으로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입시는 운이에요. 그래서 입시는 운이라고요. 근데 이 운이 최악으로 치닫는 경우가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채점관 말로는 정답 소년이 있답니다. 이게 뭐냐면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자신 있게 톡톡 하고 와서 인석구복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문제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한 학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다다다다 풀어준답니다. 그럼 그걸 딱 보고 아 이게 이런 문제구나 그때 이해한답니다. 채점관들이. 그러면 그 학생 뒤로 들어온 학생들은 다 떨어져요. 정답 소년을 안 네. 사는 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정답 소년이 어디에 있냐가 또 그 합격에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이 말은 제어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죠.
채점관이 준비가 돼 있는 채점관이냐, 아니면 진짜 널널하게 온 사람이냐, 그리고 정답 소년이 어디에 있느냐.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입시에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입시 전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알겠죠? 정답 소년 표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정답 소년이라 그러더라고요. 있잖아, 정답 소년이 있는데 막 그러는 거. 정답 소년이래. 진짜. 네, 걔가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걔가 정말 똘똘한 애들이 당연히 서울대 수업 시험 치러 온 애니까 그런 애들 분명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무슨 영재고 전교 1등 하는 애 이런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 뒤에 들어오면 이제 그냥 빠이빠이인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섭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도 이거는 제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해요. 알겠죠? 알겠죠? 자, 보자. 그러니까 어차피 모르겠으면 뻔뻔이라도 해야겠어요? 뻔뻔히. 어떡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모르는 건데 그냥 모르겠습니다. 안 돼요, 하겠어요? 여러분 있잖아. 그 검찰 조사 받을 때 내가 범죄가 있건 범죄가 없건 당연히 그러면 외부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죄 있는 사람은 뭐 벌을 받는 게 맞죠.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죄가 없으면 더더욱 죄를 받아서는 안 되고, 죄가 있어도 벌을 받으면 조금만 받으면 나한테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직 변호사와 현직 검사가 알려준 팁이에요.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뭐 했다라고 절대 인정하면 안 되겠어요? 모른다거나, 알겠어요? 생각이 나지 않는다거나, 알겠어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나중에 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 검찰 역시 무지막지하게 압박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끝까지 버티고 모른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어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서 잘못했어! 이러면 끝납니다. 그럼 그냥 모든 죄 덤탱이 다 쓰고 끝장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해야 5년 나올 거 1년 나오는 거야. 알겠죠?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그럼 5년 나올 거 10년 나오는 거야. 알겠죠? 애석하게도 불합리하다고 느끼겠지만 세상이 그래요. 그럴 일이 없길 바라야지. 그렇죠. 그럴 일이 없길 바라야 하지만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정답 소년처럼. 그러니까 그런 극한의 경우는 뻔뻔해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조언은 학자로서의 조언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을 좀 살아간 어른으로서의 조언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알겠죠? 네. 하여튼 그렇다. 자, 그럼 3번. 3번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이거의 하이라이트인데. 자, 우선 첫 번째 1. 첫 번째 1. 열 운동의 종류. 자, 이 열은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 움직임. 자, 열이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러므로 이쪽은 어차피 수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알겠죠? 마치 뭐냐면 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하는 실험 중에 물에다가 톱밥 넣고 끓이기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물속에서 대류가 되면서 톱밥이 막 돌아다니죠. 가만히 있는 거의 움직임이에요. 움직임이네. 알겠죠? 그러니까 열하고 움직임을 연결지을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어떤 귀납적 경험들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움직임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 그걸 물리학자들은 only 몇 가지로 구분한다? only 몇 가지로 구분한다? 세 가지로 구분해요. 전 우주에 별의 별 움직임이 있겠지만 그 복잡한 움직임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알겠죠? 움직임은 몇 가지? 세 가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움직임에 뭐가 있겠느냐? 병진. 자, 영어 표현으로는 트랜슬레이셔널 모션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게 중심의 직선 운동을 병진이라고 합니다. 무게 병진. 됐죠? 이 병진은 병신 말고 병진. 이 병진은 X축, Y축, G축으로의 세 가지. 병진 하나만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병진 말고 회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rotational motion.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회전은 어떻게 되냐면 역시나 X축, Y축, 이제 얘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게요. 얘는 직선형의 경우는 두 가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물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직선형 물체라고 하면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회전이 가능하느냐? 요런 방향의 회전, 알겠죠? 그리고 요런 방향의 회전. 요 두 방향의 회전으로 운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직선형이 아니면 세 가지 회전 운동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회전 운동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얘들은 H2O잖아요. 그럼 H2O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거니까 얘는 직선형이에요, 직선형 아니에요? 직선형 아니니까 H2O에서 나타날 수 있는 회전은 몇 가지? 세 가지. 알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선형 말고 그냥 지 맘대로 생긴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형이 아니면 진짜 지만 그냥 아무 때나 생긴 거, 아무렇게나 생긴 거.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렇게나 생긴 거 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직선형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요런 식의 회전도 가능하고 이런 식의 회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런 식,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능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세 가지 회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냐면 지 맘대로 생긴 것에 대해서 X축, Y축, G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하면 요렇게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하면 이렇게 도는 거고 Z축에 대해서 회전한다고 하면 이렇게 도는 거죠. 세 가지 회전 방식이 달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맘대로 생긴 애들은 무조건 세 가지. 그게 바로 지금의 H2O.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진동입니다. 진동. 자, 진동은 뭐냐면 바로 바이브레이셔널 모션입니다. 바이브레이셔널 모션. 자, 그런데 이 진동을 지금은 바로 저기에 있는 H2O 분자간 인력에 의한 진동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방식의 진동은 있지만 그거는 온도가 1000도 이상일 때만 나타나는 또 새로운 방식의 진동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끽해봐야 뭐 영하 10도에서 뭐 한 100도 요 내외니까 저기서 나타나는 진동은 분자간 인력에 의한 진동이다라고 생각합시다. 뭐냐면 예를 들어 H2O 간의 분자간 인력은 그 유명한 수소 결합이잖아요. 그러면 열이 가해지면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하이드로젠 본딩이 생길 텐데 열이 가해짐에 의해 요 수소하고 산소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요 정도 하겠어요? 즉 수소 결합을 통한 진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이죠. 아이고 좋아. 자, 그러면 이 수소 결합에 의한 진동 역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X축, Y축, G축으로 세 가지 진동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저 분자간 결합에 의한 진동은. 즉 분자간 결합으로 물 분자들이 쫙 연결이 돼 있을 텐데 X축으로 진동, Y축으로 진동, G축으로 진동.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이 그 H2O 수소 결합에 의한 결정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진동은 병진, 회전에 비해 더 많은, 그러니까 대략 2배예요. 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진동을 하면 진동을 하는 입자 자체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런데 진동을 해버리면 수소 결합을 하는 그 수소 결합력의 거리가 변하죠. 그러면 수소 결합력의 거리가 변하니까 수소 결합력의 에너지가 바뀌겠죠. 그때 열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병진을 하거나 그냥 회전을 하는 건 거의 비슷한 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진동을 하는 건 그 병진과 회전 열 에너지의 2배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요. 알겠죠?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네. 근데 이걸 알아야 좀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모르면 어떡해요? 모르면 그냥 대충 얼버무리다가 이제 나오고 어느 정답소년이 나와서 얘기를 하고 가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분석을 한다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작년에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번 작년에 문제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이걸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겠죠? 제한 시간 내에. 네, 나한테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어, 나한테 배운 중학생들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요? 뭐가 문제지?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지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코스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아니 정답은 없고요.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우연히 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중학교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듣는 거고, 뭐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 아니 그렇다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야 잘 살아? 아니에요. 뭐, 나 잘 살아요? 아니 나는 완전 무명이 그냥 아무튼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알았다고 해서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몰랐다고 해서도 못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게 여러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근데 이제 우연찮게 이런 걸 아는 애들은 하필 이런 이상한 시험을 칠 때 조금 유리하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대해 자괴감 갖지 말고요. 이미 여러분들도 가진 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는 합격할 가능성이 무조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의 운, 무슨 말 알겠죠? 정답 소년의 위치에 따라 여러분들의 합격은 진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뭐라고요? 정답소년 진짜. 정답선을 이렇게 찾아가서 해가지고. 만약에 그럴 애 같으면 마취총. 네, 어서 해서 이제 이렇게 조용히 보내 알겠어요? 너 좀 와봐 이래가지고는 좋아 알겠죠? 좋아 안 돼요? 마취총. 마취총이요? 그래.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살펴보면 그럼 잘 봐요. 요거 세 가지. 그럼 진동도 세 가지인데 이건 어떻게? 더블링. 알겠죠? 더블링.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열 운동의 종류 됐죠? 자, 그럼 이제 준다. 자, 그럼 요걸 인식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 이. 비열의 의미. 비열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원래 그냥 수학적인 정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열량 변화율이 비열인데 이거 앞에 있는 건 이제 질량이거나 몰수거나 하는 거고요. 근데 얘를 정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물질이 열을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을 분산시키죠. 그러한 방법이 많을수록 그 물질은 온도 변화가 작아지고 비열이 커집니다. 저게 비열의 핵심입니다. 저게 비열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거만 보자는 거죠. 이렇게. 자, 저게 뭔 말이냐면 이게 얼마냐면 이게 예를 들어 그렇지. 예를 들어 예를 좀 잘 봐요. 이게 잠수함 이걸 한 대 사고 싶어요. 만약에
당연히 잠수함이니까 개인이 사는 거겠어요? 국가가 사는 거겠어요? 국가가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군에서 사용하는 이 군사용 잠수함이요. 뭐 개인용 탐사용 잠수함 말고요. 진짜 막 미사일 나가고 핵폭탄 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럼 이런 잠수함 한 대가 가격이 이제 한 2조 정도 되거든요. 2조? 2조면 싼 거예요. 되게 싼 건데. 2조면 싼 거예요. 되게 싼 거예요. 근데 2조 정도 하는데, 그럼 이제 저거를 개인이 살 수는 없고 국가가 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나라의 국민이 만약에 4천만 명일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억 명일 때 내야 되는 세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어디가 더 많아지고 어디가 더 적어지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뭔 말? 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이럴 때 이쪽보다는 이쪽에서 내가 낸 세금이 증가하는 비율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내가 세금이 늘어나는 거를 잘 느끼지 못하겠죠. 그런 경우가 물질에서 비열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즉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 달성해야 될 목표가 더 많은 쪽으로 분산이 되었으면 그때 각각이 느끼는 변화율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열량에서는 비열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질이 열을 받아들여요. 어떤 나라가 잠수함을 사요. 그런데 그 열을 받아들여서 그 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병진 운동도 일으키고 회전 운동도 일으키고 뭐 진동 운동도 일으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일으킬 수 있는 방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열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니까 전체적인 온도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치 국민이 많을 때 조금만 돈을 내도 2조를 모을 수 있듯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비열이 크다 작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열이 큰 물질들은 열을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이 그래서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많아지고 비열이 작을수록 열을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이 적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온도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통일이 돼야 돼요. 난데없겠지만 지금 남한 인구 몇 명이에요? 남한 인구 몇 명이에요? 요즘 5천만 되나? 요즘? 6천만이에요? 그런가요? 좀 줄지 않았어요, 요즘? 하도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자녀들 안 나가지고. 그런가요? 네, 벌써 줄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북한 인구가 얼마죠? 한 3천만 되나? 될 거예요. 그럼 다 합치면 얼마예요? 1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국가의 인구가 1억은 돼야 저런 걸 좀 쉽게 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스위스 같은 나라가 선진국이지만 강대국이라고 하진 않죠. 네.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질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작아서. 예를 들면 진짜 부자 나라 중에 모나코, 뭐 룩셈부르크. 여러분 모나코 이민 가려면 돈 얼마 필요한지 아세요? 자산이 100억이 넘지 않으면 이민을 안 받아줘요. 모나코 같은 나라는. 그래서 모나코 같은 나라는 이게 옆집, 뭐 앞집 다 백만장자, 조만장자, 뭐 천만장자 이래요 다. 그런 데가 모나코인데 그렇다고 모나코를 강대국이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쪽수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본 강대국이 되려면 쪽수가 1억 가까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통일이 필요하기도 하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뭐 언제 통일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좋아요. 네. 근데 또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니까요. 뭔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네. 마치 정답소년처럼요. 자, 그래.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는 어떻게 될 거냐? 다른 말로는 얘를 다른 말로 쓰면 그러면 그 물질의 열량 분산 방법이 적을수록
어떻게 된다? 온도 변화가 크고 비열은 작게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각 상태별 열량 분산 방식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얼음. 자, 얼음은 그 안에 분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체니까요. 그래서 얼음은 분자 병진 회전이 일어나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잘 안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얼음에서는 얼음이 열을 받았을 때는 무슨 운동만 가능하겠어요? 바로 세 방향의 수소 결합력을 변화시키는 진동이 가능할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 수증기. 자, 수증기는 완전 다 증발해서 이제 거의 독립적인 H2O 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수증기는 진짜로 독립적인 H2O 분자이기 때문에 세 가지 병진, 세 가지 회전이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리고 수증기에서는 더 이상 수소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수증기에서는 수소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수증기에서는 수소 결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왜?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건 분자끼리 있을 때 분자 간에 나타나는 건데 수증기가 돼버리면 분자가 독립적이 되니까 옆에 다른 분자가 없다고. 즉 분자 간 인력 중에 하나가 수소 결합인데 분자 간이 없다고. 그냥 분자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수증기에서는 더 이상 수소 결합이 없어. 그러면 수증기에서는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수증기에서는 열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야? 6가지지. 6가지. 그런데 진동은 한 방향당 몇 가지를 분산할 수 있다고 했어? 2가지를 분산할 수 있다고 했지. 진동은 하나의 진동당 열 에너지가 2개씩 배분된다고 했었지. 두 배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수증기는 6가지의 열 전달 방식. 얘는 3 곱하기 2에서 6가지 전달 방식이 나타난다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얼음과 수증기의 비열이 어떨까? 비슷합니다. 비슷해집니다. 알겠죠? 그 비슷한 게 어느 정도로 비슷해지냐면 진짜 비슷해져요. 실제 어느 정도냐면 2.01인가 그렇고 2.03가 그렇고 막 그렇거든요. 완전히 같진 않아요.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반면 자 여기 지울게요.
3. 각 상태별 열량 분산. 무르. 자, 무르는 세 가지 H2O 분자의 세 가지 병진, 세 가지 회전 일어날 수 있어요, 안 돼요? 되잖아요. 액체니까요. 액체 안에서 H2 분자가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돌아다니다 누구한테 비껴 맞으면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회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속에서는 H2 분자의 병진 회전이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런데 물에선 수소 결합 있어요, 없어요? 수소 결합이 나타나죠. 그러면 세 가지 진동 방식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이 경우 열 분산 방식은 3 더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자, 여기서 3은 요 3이고요. 알겠죠? 3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3은 요 3이고요. 요 3은 요 3이겠죠. 해서 총 몇 가지가 나타납니까? 12가지. 그러면 재밌게도 물, 그러니까 얼음과 수증기에 비해 열을 분산할 수 있는 방식이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그것도 딱 몇 배? 2배 정도 많아졌죠. 비해 비열이 2배 정도 커집니다. 그래서 4.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네. 놓친 것 같은데 왜 곱하기 2가 들어갔죠? 진동은 하나당 열 에너지가 2배씩 분산된다고 했잖아요. 왜냐면 다른 병진과 회전과 달리 진동이 되면 수소 결합력 자체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또한 열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요. 수소 결합력이 약해지면서 그쪽으로 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자, 여기 줄게요. 해준다. 해준다. 4. 지금의 가상적인 분자 바로 XH. 자, 원래 H2O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새로운 중심 원자를 가정했죠. 그 새로운 중심 원자가 뭐라고 했냐면 전기 음성도가 2.8로 줄어들었다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2.8로.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이 녀석의 전기 음성도가 2.8이면 이거는 누구의 전기 음성도보다도 작은 거예요? 질소의 전기 음성도보다도 작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질소보다도 전기 음성도가 작아졌으니까 이 녀석은 뭐라고 분석하면 되겠어요? 수소 결합이 가능하겠어요? 불가하겠어요? 수소 결합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소 결합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플로린, 산소, 질소, 플로린, 산소, 질소까지만 수소 결합이 되니까 질소보다도 전기음 성도가 작으면 수소 결합은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저 H2와 루이스 구조가 같고 중심 원자의 전기음 성도가 2.8 정도 되고 그리고 수소 결합을 못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황화수소 얘기하는 겁니다. H2S 얘기하는 겁니다. 저것도 루이스 구조는 누구랑 똑같아요? 물이랑 똑같죠. 뭐. 알겠죠? 왜냐하면 산소하고 황이 같은 조 원소니까요. 너무 많이 찍었는데?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